안녕하세요. 고스에듀 강사 김지미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산문 쪽으로 그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요번 수업 이제 현대 소설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고전 소설, 고전 산문 쪽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갈래, 같은 하나의 국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각각의 세분화된 어떤 그런 갈래적인 특성, 그리고 그 각각의 세분화된 갈래적인 특성에 따른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익히시고 연습을 하셔서 분명히 좋은 결과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함께 그런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현대소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소설을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 보시면은 문제부터 보는 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호, 쪽수 번호. 몇 번부터 있느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느냐. 아, 37번까지 있다. 제가 지금 이거 저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7번 문제가 몇 쪽까지 펼쳐져 있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기네요. 산문이라.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 편의상 한 화면에 한 문제만을 이렇게 편집을 해놨지만 실제 우리 모의고사를 보면 그 문제가 지문 바로 옆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쪽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몇 쪽까지 펼쳐져 있는지 마지막 쪽수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고 나셨으면 문제 쪽수를 확인하고 나셨으면 또 한번 열심히 가볼까요? 문제를 언제 풀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34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참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단순 암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 문학이 있어요, 문학. 특히 이제 이런 산문 문학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서술상의 특징. 그런데 두 가지의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해라고 바꿀게요. 이해. 이해가 아니고 설명. 자, 설명. 이걸 설명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나왔지만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설명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 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요렇게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문제가 다르다는 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윗글에 대한 설명이나 윗글에 대한 이해나 같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윗글에 대한 이해는요, 줄거리예요, 줄거리. 내용 파악입니다.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 설명은요,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 혹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서술의 방법.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는 내용을 네가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고 설명 문제는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뭔 줄 알겠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사실은 달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한 다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할 독서가 있는데 자, 독서도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독서도요. 보시면은 이해 문제, 설명 문제가 있고 문학에서도 이해 문제, 설명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서로 다른 거예요. 독서도 이해 문제는 줄거리 파악이고요. 독서에서도 설명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 글을 쓰는 방법,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독서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가 독서를 읽으면서 중간에 푸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설명 문제는 다 읽은 다음에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술상의 특징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5개의 문단인데 세 번째 문단까지는 예시를 사용하다가 네 번째, 5번째 문단에서 대조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답은 예시와 대조를 함께 사용했다가 답이 될 텐데 세 번째 문단까지 읽고 문제의 답을 찾으면 답이 예시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독서에서는 얘는 후에 풀고 나중에 풀고 얘는 중간에 푸는 거예요. 이해 문제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긴 지문,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다 읽을 때까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얘는 중간에 푸는 겁니다. 이건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산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문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무슨 문제?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문학에서는 나중에 풀고, 얘도 나중에 풉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럼 다 나중에 푸는 건데 뭘 저렇게 어렵게 설명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해놔야 나중에 독서 가서 안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해 문제와 설명 문제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산문에서 이해 문제는 왜 마지막에 푸느냐? 독서는 자르기가 쉬워요. 한 문단 읽고 자르고 두 번째 문단 읽고 자르고 그래서 잘라서 뒤에 가서 문제를 왔다 갔다 문제랑 지문을 왔다 갔다 하기가 수월한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엔 중간에 잘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출제자가 잘라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그냥 끝까지 다 읽고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까 제가 독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지만 나중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반드시 언제 푼다? 마지막에 푼다. 그래서 문학 산문은 이해 문제든 특징 문제든 맨 마지막에 푼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독서에 가면 얘는 중간에 풀고 얘는 나중에 푼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34번의 문제는 우리가 언제 푼다? 요 34번의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풀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35번.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현대시 할 때, 고전운문 할 때 했습니다. 문제에서 기억에서부터 미음이 어디냐라고 하면 귀찮아도 연필을 들고 곧바로 가서 어디로 간다? 기억이 나오면 35번이라고 적어준다. 지문으로 가서. 왜요? 특히 여러분 이거 소설에서는 특히 더 하셔야 돼요. 왜 특히 더 하냐? 소설은 읽다 보면 재밌어. 그쵸? 재밌고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읽다가 보면은 내용에 빠져요. 막 재밌고 슬프고 막 이런 내용이 너무 빠지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내용에 빠지다 보면 밑줄이네 기억이네를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막 읽고 나서 문제로 갔더니 아 맞다. 기억이 있었지. 다시 지문으로 가서 기억 보고 다시 지문으로 가서 니은 보고 시간이 너무 허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독서 감상 시간이 아니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기 35번 앞에다가 기억 앞에다가 35번이라고 해놓으면 여러분이 지문을 읽다가도 아 맞다. 이거 뭐지? 아까 문제 나왔던 거지? 집중해서 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보시면서 기억 앞에 35번 하고 적어주시고요. 또 해볼까요? 뒤에 가서 여기도 앞에 35번 적어주시고 여기도 앞에 35번 적어주시고 귀찮더라도 자, 그 다음에 리을 여기 35번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미음이 어디 있나? 여기 앞에 35번 이렇게 꼭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걸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지문을 읽고 한 번에 문제를 푸는 게 일단은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35번 문제는 언제 푸느냐? 중간에 푸셔야 됩니다. 얘는 중간에. 자,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푸느냐? 어떻게 기억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읽고 1번 체크 2번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읽고 니은 체크 디귿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꼭 풀어주시고 끝까지 다 읽고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36번이요. 똑같습니다. A와 B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필을 드시고 다시 어떻게 한다? 36번이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B가 어디 있나요? 우선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여기 A가 앞에 있으면 A에도 36, B에도 36, 이렇게 36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6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지금 선택지를 한번 훑어보실래요? 선택지가 파란 트럭에 의해 A로 옮겨져 엄마를 기쁘게 했던 피아노는, 그쵸? 그 다음에 외삼촌의 트럭에 의해 B로 옮겨지면서 언니를 당황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문제 선택지를 한번 잘 봐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A 따로 물어보고 B 따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다 읽고 풀 필요가 있을까요? A의 내용이랑 B의 내용이랑 복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간에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A 부분에 해당하는, 밑줄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끝났다 싶으면 1, 2, 3, 4, 5번의 선택지들을 차례로 체크를 해보시고, B의 내용이 끝났다 싶으면 나머지 선택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운이 좋으면, 운이 좋다라는 건 좀 웃기지만, 그래도 지금 운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답이 A 부분에 해당했던 거와 관련이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뒷부분을 아주 빠르게, 막 되게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다. 아주 빠르게 훑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야, 얘들아. 이게 답이 만약에 A로 인해서 A를 내가 봤을 때 답이 3번이라, 예를 들어서 3번이라고 나왔다 치면 뒤에 있는 거는 빠르게 읽으면 돼. 그렇게 확인만 하면 돼. 라고 하고요. 3학년한테는 뒤에 확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답을 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의 확률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B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셨기 때문에 B 부분은 안 읽으셔도 본인의 답을 확신하셔도 좋으나 이거는 모의고사장이나 수능장에서의 얘기고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꼭 뒷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다음 마지막 37번 문제 봐봅시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이미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니까 얘는 전에 볼 거고요. 이게 이 작품의 뭐가 됩니까? 이 작품의 해석의 기준이 되고 이 작품을 읽을 우리의 핵심 힌트가 된다. 기준이자 힌트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문제 자체는 언제 푼다? 마지막에 푼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본문으로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현대소설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소설을 읽느냐? 당연히 현대소설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현대소설도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눈으로만 정말 열심히 읽었었던 혹은 막 나름의 혼자 그냥 자기 주관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왔던 운문도 제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읽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소설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이제 친구들 처음에 저랑 같이 수업할 때야 네가 원래 읽던 방식대로 소설을 읽어봐 라고 하면 이래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밑줄 쓱쓱 긋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정말 눈으로만 쫙 읽고 문제를 풉니다. 그건 안 되죠. 왜요? 우리 눈과 손이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는 꼭 표시를 해서 우리 뇌에다가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야,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이따 문제 풀 때까지 잘 기억해.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첫 번째, 현대소설을 읽을 때 첫 번째 해야 하는 방법은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등장인물의 이름에 뭐를 해준다?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등장인물이 누군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오면 나 동그라미, 철수 나오면 철수 동그라미,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훈이 나오면 훈이 동그라미 해주시는데 이때 엑스트라급은 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여인이 뭐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본인 스스로 이제 좀 중요한 등장인물이구나 싶은 건 동그라미 해주시고, 아까는 지나가는 여인이라 그래서 엑스트라급인 줄 알고 동그라미 안 쳤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면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 하나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철수가 나와. 그럼 첫 번째 철수 동그라미, 그 다음 또 철수, 철수, 철수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만 밑줄을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소설은요, 사건의 문학이죠. 다시 말하자면 갈등의 문학입니다. 얽히고 섞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소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작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큰 사건이 있지요. 자, 이렇게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의 밑줄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작은 사건이 모여서 큰 사건이 되고요. 그 큰 사건들의 집합이 바로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건들과 큰 사건들은 서로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작은 사건이냐?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넘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큰 사건인가요? 너무 창피한가요? 뭐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나요? 뭐 이건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밑줄 그어주는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래서 철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뭐예요? 외계인. 다리가 3개고 뭐 손이 7개? 이거 외계인이 서 있었다.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살면서 외계인 한 번쯤은 만나보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작은 사건도 큰 사건도 어떻게 해준다? 밑줄을 그어주고, 작은 사건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뭐예요? 밑줄 긋는 게 아니라 밑줄을 그으면서 아, 이 사건들이 이 사건을 만들었구나. 이 사건들이 이 사건과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작품을 보자. 감상하지 말고 분석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거 중요하죠. 아마 내신할 때 많이 하셨을 건데요. 소설에는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가 제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주시는데,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내신할 때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직접 제시하고 뭐가 있습니까? 간접 제시.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자, 직접 제시가 뭐죠? 서술자가 어떻게 해주는 거? 직접 성격이나 심리를 얘기해주는 거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놀부는 성격이 고약해서 이렇게 했어. 고약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 읽을 때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됐네. 그럼 어떻게 한다? 밑줄을 긋고 고약하다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본다라는 겁니다. 성격 굉장히 중요하죠.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뭐 뒤에 가서 놀부는 속으로 놀랐다. 그러면 밑줄 긋고 놀랐다 동그라미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건 간접 제시죠. 간접 제시가 어렵죠. 간접 제시가 뭡니까? 자,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의 자, 뭐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뭐 하는 거니? 그 독자가 추측하는 거죠. 여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라 했죠? 계속 연습을 하면 보인다. 계속 연습을 하면 보인다. 볼까요? 자, 놀부는 지나가는 아이에게 새총 쏘기. 그냥 똥 싸는 아이 주저앉히기. 아이고, 뜨끈하겠네요. 주저앉히기. 뭐, 그 다음에, 이 새총 쏘기는 지나가는 아이보다는 이거 뭐였지? 장독에. 그쵸, 장독에. 옆집 장독에 새총 쏘기. 똥 싸는 아이 주저앉히기. 좀 더, 이게 지금, 그리고 얘기해볼게요. 제가 읽었다 쳐요.
자, 놀부는 장독에 새총 쏘고 똥 싸는 아이 주저앉히고 지나가는 여자의 치마에 불 붙이고 다 익은 호박에 말뚝 붓고 쭉 나열이 돼요. 이 놀부의 취미가. 그럼 이제 읽으면 여러분이 놀부는 자, 행동을 나열했죠. 그럼 이 부분 읽다가 뭐뭐 한다 그래.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니까 가로 열고 닫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메모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못됐다. 여기는 말 써볼까? 고약하다, 나빴다.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써도 돼요. 못됐다, 고약하다, 나빴다, 나쁜 놈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소설을 읽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이야. 우리는 초중학생이 아니죠. 그럼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직접 제시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보다는 간접 제시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제시된, 즉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냥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얘 이상하다 하고 넘어가는 것과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거기다가 못됐다 고약하다 쓰는 것과는 기억력의 차이와 정확도의 차이가 분명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서 읽어주시고 네 번째, 이게 소설에선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잘 모르는 바로 시점 파악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소설에서 시점은요 반드시 선택지 하나로 나옵니다. 혹은 한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소설에서 시점을 파악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얘들아 시점이 총 세분화돼서 니네가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배웠던 시점이 총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쉽게 4개요 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시점 공부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이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 부분은 언제 여러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면 관계상 요건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은 총 몇 개가 있냐면 시점은 총 4개가 있어요. 4개.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라고 하면은 꼭 5개를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왜 5개야? 그러면 막 말하다가 뭐지? 이렇게 됩니다. 4개입니다. 어떻게 4개죠?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 글씨가 참 별로네요.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마지막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 2가지는 1인칭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가지는 3인칭이에요. 그죠? 1인칭은 소설 속에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 그럼 여러분이 소설을 읽으실 때 나가 나오면 동그라미 하시고 그 위에다 내가 뭐 해라는 얘기, 뭐 적으라는 얘기예요? 1인칭이라고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읽다가 보면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얘가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나온다는 거. 자, 작품에 나가 안 나와. 철수는, 그녀는, 영희는, 훈이는, 유리는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3인칭이고 자,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의 심리가 나와. 엄청 자세하게 나와. 그럼 전적 작가 시점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지만 여러분은 자세하게 이 상황들을 이것들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자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는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이 말을 어떻게 한다? 풀어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인칭이라는 건 소설 속에 나가 나온다고 했어. 나가. 자, 소설 속에 등장한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이 작품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작품, 나가 이 작품의 뭐다? 서술자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게 서술자예요, 서술자. 그러면 1인칭 시점은 뭐예요?
서술자가 어디에 있다? 작품 안에 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1인칭을. 그러니까 우리는 1인칭, 3인칭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가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한다. 혹은 다른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풀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 1인칭 주인공을 이렇게 풀었었구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전혀 작가 시점은 뭐겠어요? 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작품 밖의 서술자가, 그렇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어떻게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을 관찰해서 독자에게 들려준다. 혹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혹은 뭐 자신의 의견, 서술자 자신의 의견까지도 제시한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은 그게 1인칭 주인공에서 전인적 작가 시점 중에 하나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점은 반드시 시험에, 소설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니까 꼭 이거는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체크해야 할 4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거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37번의 보기부터 보셔야 되죠. 자, 봅시다. 보기에 있는 밑줄,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그으면서 여러분이 읽는 거에 절대로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볼게요. 엄마가 내게 사준 피아노는 엄마가 꿈꾸었던 도도한 생활을 상징하는 걸로써. 자, 그럼 피아노 동그라미 해주시고 밑줄. 자, 그럼 뭐예요? 도도한 생활 한번 표시해 주시고 읽으실 때 부모로서 자녀가 누리기를 희망했던 삶의 기준. 삶의 기준. 그 희망했던 삶의 기준 뭐가요? 이 피아노가. 도도한 삶. 그렇죠? 도도한 삶이 이렇게 나는 나 이거 왠지 시점이랑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나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1인칭이죠. 그쵸? 나는 성년이 되면서 엄마가 애써 마련해준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럼 봐. 사건, 성년이 됐고,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됐어. 자, 이 환경은 나의 욕구를 나의 욕구를 제한하고, 지금까지 나가 살아왔던 환경을 재평가하도록 한대. 재평가. 이제까지 살던 환경 재평가하기도 한데, 윗글은 이러한 과정에서 인물이 겪는 각성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어떤 각성? 어떤 깨달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환경을 한번 깨달아보고 돌이켜보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대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것이. 지금 보기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미 이 작품을 아니까 정말로 이 작품에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진짜로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나올 거고 그 피아노가 도도한 생활을 나타낼 거고 자, 그건 엄마가 꿈꾸던 내 자식의 삶의 기준이었고 근데 나가 성년이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이 어땠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게 됐다라는 거야. 그럼 봅시다. 우리도 어떤 깨달음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운문할 때 기억나요? 본문 보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 했었던 건지 기억나죠? 우리 본문 보기 전에 뭐 하자고 했었죠? 먼저 작가와 제목. 작가는 경향을 알려준다. 제목은 그 작품에 뭘 알려준다? 중심 소재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애란이에요. 여러분은 김애란의 작가들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 유명한 여자 작가입니다. 자, 아무튼 김애란 나 모르겠어. 그럼 패스. 경향 파악 못하면 패스. 근데 제목, 중심 소재 뭐야? 도도한 생활. 나 이제 방금 문제에서 봤어. 도도한 생활. 엄마가 바랐던 자식의 도도한 생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했던 어떤 그런 과거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나타낸다. 도도한 생활. 봅시다. 만둣집을 했던 엄마가 할 때 여기 엄마 동그라미, 만둣집을 했던 밑줄, 만둣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친 거야.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배움이 짧았고, 자, 사건이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이걸 읽으면서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처럼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처럼 뭐 하고 싶었을 거다 여기다 적어보는 겁니다. 언제? 모의고사장에 가서는 적는 거 아니야. 제가 매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모의고사장에 가서는 밑줄, 동그라미 이 정도 해주시고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나는 걸 여기다가 다 적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아, 엄마는 자식들에게 남들과 보통의 삶 거기까지는 뭐 해주고 싶었구나. 누리게 해주고 싶었구나. 어느 시기에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풍문들을 말이다. 돌이켜보면 내 생각이네. 어릴 때 엑스포에 가고 박물관에 간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진 않다. 나 이거 왜 밑줄 그었어? 심리가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성격이나 심리가 제시된 부분은 분명히 밑줄을 그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엑스포에 보내주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것도 심리 대놓고 다 얘기하네요.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의 고개를 끄덕였을 김밥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엄마의 필요한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필요하고 피곤했겠지만 나를 위해서 엑스포에도 보내주고 놀이공원에도 보내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 든다?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때는 재미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과거에 엄마가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한 정서, 감정이 나오죠. 자, 이제 그 다음. 자, 이따금 내가 회전목마에서 비명을 누르는 동안 딱 동그라미 돼. 아, 뭐구나. 1인칭. 꼭 기억하기. 자, 내가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신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은 도처럼 고요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회상이죠. 엄마는 어때? 회상 속의 엄마는 어때? 피곤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놀이공원에 와줬어.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분명히 앞부분에 밝혔어요. 엄마를 따라하느라 피아노 의자 위에 누워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을 나처럼 놀랐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100원만인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나는 핸들이 없는 핸들의 방에서 음악을 했고 사건이죠. 엄마가 피아노를 사줬으니까 엄마는 베토벤같이 풀린 파마머리를 한 채 귀밑머리처럼 만두를 빚었다. 야,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만두 가게 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지규. 이런 것도 발견되면 다 적어보는 거예요. 지규. 만두를 빚었다. 만두 가게니까. 자, 기억. 우리가 아까 문제 있었죠? 몇 번이었죠? 35번 문제였나요? 35번. 우리는 지금 이거 읽고 있을 때 여기 35번이라고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미. 마침 동네에 음악학원이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가능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미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서 당시에 뭐가 생겼어? 사건. 음악학원이 생겼고 자, 어떤 상황? 불티나게 팔렸어. 아, 뭐야?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어. 그걸 여기다가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아까 35번 문제 이거 기억 어떻게 풀자고 했어? 중간에 풀자고 했죠? 그럼 가보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억은 추측과 짐작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나요? 했죠? 아까 당시에 음악학원이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나게 팔려서 가능했었던지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맞아. 항상 선택지는 어떻게 앞뒤를 잘라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서 분리해서 보자. 그러면 요거는 맞아. 요거는 맞는 거야. 현재의 시각에서 지나간 일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다. 맞잖아. 과거의 나의 상황을 돌이켜보고 있잖아. 성인이 된 나라고 분명히 보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인이 된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성인의 시각에서 지나간 일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는 거. 맞죠? 아마 그래서 그때는 그게 가능했을 거야. 그때 피아노 학원이 내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던 게 마침 동네에 피아노 학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엄마 그 만두 가게에 또 돈이 좀 있었어. 이것도 맞죠? 그러면은 우리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푸시는 거다. 오늘은 막 이 답을 다 막 알려드릴 수 없어요. 너무 길어서. 그럼 수업 2시간 정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니은 부분이 나오면 니은 부분 읽고 곧바로 중간에 가서 체크하시고, 그죠? 디귿 부분이 나오면 디귿 부분에 가서 이거 곧바로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여기 부분으로 잠깐 가볼까요? 여기 부분으로. 본문 앞에 좀 내용 스킵하고,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줬다. 밑줄. 사건이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건일 것 같은데요. 읍내에서부터 먼지길을 달리, 읍내에서부터 먼지길을 달려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자, 봐봐. 엄마가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엄마 기뻐했어. 자, 심리가 나오면 표시해주는 거야.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어쩐지 우리의 삶의 질이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았다. 자, 화자의 심리. 세련된 삶인 것 같다라고 느꼈어. 제목이 도도한 생활이었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 피아노는 노릇한 원목으로 돼 학원에 있는 것보다 좋았다. 자, 니은이야. 35번. 원목 위에 양각된 우아한 넝쿨무늬,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 위에 깔린 레드 카펫은 또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었던지. 근데 이게 선정적인 게 막 야하다 그게 아니야. 플러스, 그치? 우리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재들과는 때깔부터 달랐다. 자, 니은. 우리 여기 그냥 디귿까지 하자. 이게 지금 설명상.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닌 만두가게에 놓인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여기 이미 36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죠? 밑줄, 사건이네. 뭐야? 만두가게에 놓인대.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였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자,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 방에 놓였다. 이렇게. 이것도 사건이죠? 피아노가 놓인 사건.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니은하고 디귿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A 부분 볼 거야. 자, 니은은 외양에 대한 묘사를 나열했다. 기억나요? 피아노에 뭐가 있었죠? 색깔, 원목이었고, 금속 페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정적인 빛깔의 빨간 레드 카펫이 있었고, 그 부분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땠다? 내 삶이 세련돼 보였고, 선정적인 빛깔. 그렇죠? 선정적인 빛깔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왜 선정적인 빛깔이라고 했냐? 외양 묘사를 쭉 나열하면서 우리들의 집의 가재들과 가구들과는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 2번은 맞는 얘기죠. 앞에 나열한 것도 맞고 인물이 피아노라는 대상에서 받은 인상의 근거도 제시한 거 맞고. 그렇죠? 자, 그럼 3번. 디귿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하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었음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디귿 내용 기억납니까? 벌써 기억 잘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써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디귿 부분이 뭐였냐면은요,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그 문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앞문장이 뭐냐면,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낮에는 방에 손님이 쓰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그러면 이거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하여는 맞아요. 그렇죠? 왜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한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라고 설명한 거니까 부연은 맞아요. 그런데 뒷부분의 내용을 보세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었다? 아니,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의 폭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건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3번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 대부분 소설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어떻게? 참고를 하시면서 문제를 빨리빨리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아시겠죠? 소설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밑줄 부분까지 읽고 뒤에 가서 체크.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제 36번. 우리 아까 A가 뭐였냐면은, 기억나요? 벌써 기억 안 나죠? 만두가게. 그러면 A가 만두가게야. 적어가 볼까요? 여기다가 만두가게. 그러면 봅시다. 우리 앞부분에 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한번 해봅시다.
파란 트럭에 의해 A로 옮겨져서 엄마를 기쁘게 했던 피아노 맞습니까? 본문에 분명히 엄마가 그때 엄청 기뻐했던 것 같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맞죠. 뒤는 모르겠어. 아직 안 읽었으니까. A에서 나는 손뼉을 치는 사람이, 요거는 아직 모르겠네요. 요건 좀 더 읽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런 여러분, 이거는 A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쭉 읽고 나서 해결을 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읽으실 때, 지금 저도 보세요. A 부분 읽고 나서 뒤에 가서 해결하려 했더니 1번 하나밖에 요거 하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더 읽어봐야 되니까. 그럴 거면 얘는 이 A와 만두가게와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날 때까지. 그치? 끝날 때까지 읽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얘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는 오후 내 가게에 붙어서 뭐 했어? 피아노 연주했다 사건. 자, 울림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멋을 부려 손을 기도는 아드리니를 위한 발라드와 같은 곡을 말이다. 찜통에서 수증기가 폭풍 나고 홀에서는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우적 만두를 씹고 있는 공간에서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씹고, 이때 선생님 읽었을 때, 어머, 엄청 피아노를 잘 쳤나 봤는데, 읽어보니까,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봐봐.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그러나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면 만두 접시를 집어 던지면서 다 때려치우라 그래! 소리쳤을 그런 연주.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뭔 말이야? 엉망. 그러니까 잘 친 건 아니다. 엉망 혹은 잘 친 건 아니다. 잘 치는 그런 연주는 아니었다. 근데 한 번은 연주가 끝난 뒤에, 자, 이거 사건이죠? 박수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적이 있었다. 홀에서 웬 백인 남자가 손뼉을 치며 원더풀이라고 외쳤다. 세상에나. 자, 외국인과 나 사이에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웠겠죠? 뭐라고 말했어요? 땡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집안에서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면서 분분히 날렸고 건반을 짚은 손가락 아래엔 지문이 하얗게 묻어났어. 왜 그래요? 만두가게에서 이 피아노 쳤으니까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됐죠. 자, 그런데 중략 부분, 줄거리 부분 봐보세요. 여러분, 되게 급하면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안 읽어요? 아니면 중략 부분의 줄거리 무조건 읽어요? 무조건 읽습니다. 똑같이. 중략 부분을 안 읽으면 못 푸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자, 아빠의 빚 보증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졌지만 이때 이거는 오타. 엄마는 피아노만을 자, 이거 봐봐. 엄마는 피아노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밑줄 그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식에게만큼은 아까 보기 내용이랑 앞부분의 내용 같이 복합해서 봐봐.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지. 그치?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만큼은 보통 이상의 삶 혹은 도도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게 피아노지 않습니까? 엄마가 엄청 기뻐했대잖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내가 컸어. 언니의 서울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나는 어떤 부탁을 받아? 피아노를 가지고 가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게 되잖아. 엄마한테 피아노는 단순히 피아노가 아닌 거야. 그런 느낌으로 읽으셨으면 잘한 거야. 그쵸? 언니의 표정은 뜨악했다. 외삼촌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나는 사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어떤 설명을 했겠어? 엄마의 부탁을 설명했겠죠. 엄마가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엄마가 언니한테 얘기를 안 했나 봐. 왜냐면 여러분, 어디로 가기로 했어? 반지하방. 근데 뭘 갖고 가? 피아노. 원목으로 된. 휴대용 건반 피아노도 아니라. 자, 근데 언니가 답답한 듯 말했다. 여기 반지하야. 이거 36번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36번이 나왔다는 건 뭐야? 35번 내용은 끝났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아까 하려다가 말았던 36번. 자, 이거. A. 만두가게 얘기는 끝났다는 거야. 만두가게 얘기는. 그럼 가봅시다. 만두가게와 관련된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거는 맞았고. 봐보세요. A에서 나는 손뼉을 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나는 손뼉을 치는 사람이 부끄러워해? 손뼉을 치면서 막 박수는 쳐주는데 야, 저 피아노는 뭐야? 너무 부끄러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서 땡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읽자마자 세상에 적절하지 않은 거. 답 2번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B부는 굉장히 빨리 해결됐네요. 아까 말했듯이 맨 처음에 말했듯이 운 좋으면은 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답이 B에 있지 않고 A에 있었어요.
자, 3번의 A 보세요. 우리 가족이 생계와 주거를 모두 해결해야 됐던 공간 맞고, 4번 A에서 나가 누구라도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연주했던 거 맞고, 5번에 A에서 피아노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던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라는 표현은 이건 이제 뒤에 가서 B로 피아노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타낸 무한음을 들었는데 활용이 된대. 그건 이따 보시면 되고. 어쨌든 확실히 요건 아니잖아. 부끄러움은 손뼉을 치는 사람 그냥 원더풀 하는 걸로 끝. 부끄러웠던 건 나.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B를 보지 않아도. 지금 이 수업의 포인트는 짧은 시간,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어진 45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스피디하게 푸는 거. 그리고 나머지 알쏭달쏭했던 문제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2번까지 하고 과감하게 뒷부분을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거나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의 답의 근거를 동그라미 친 거를 믿고 빨리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전학습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 공부하실 때는 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여기 반지야. 난 알아. 우리는 트럭 앞에 모여 피아노를 올려다 봤다. 그것은 몰락한 러시아 귀족처럼 끝까지 체면을 차리며 우아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거 리을 아까 35번 답이 이미 3번으로 나왔지만 이 리을은 이제 35번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 러시아 귀족처럼이에요.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밑줄을 그으면서. 외삼촌은 아까 우리 동그라미 안 했네요. 등장인물. 언니도 동그라미 했어야 되는데. 자, 해볼까요? 이거? 자, 등장인물 동그라미 하자 했으니까. 자, 외삼촌의 트럭은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목장갑을 꼈다. 외삼촌이 피아노의 한쪽 끝을 언니와 내가 반대쪽을 잡았다. 결국엔 이제 반지 앞방으로 내리기로 했나 봐요. 그렇죠? 사건이죠? 외삼촌이 신호를 보냈다. 나는 깊은 숨을 쉰 뒤 피아노를 번쩍 들어 올렸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부분에 가보시면은 뒷부분에 그래서 막 이제 옮기고 있어. 힘들게 옮기고 있어. 그런데 그때 동글동글한 체구의 아침 체조를 빼먹을 것 같지 않게 생긴 50대 중반의 사내가 나왔다. 이게 누구였냐면 집주인. 동그라미 해줘야 돼. 집주인. 등장인물 동그라미. 자, 근데 그는 집 앞에서 벌어진 풍경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연한 표정. 믿기지 않는다는 듯. 뭐? 이렇게. 그렇겠지 않겠어요? 피아노. 반지하 방에 피아노가 오니까 좀 더. 자, 나는 피아노를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면서 목례를 했다. 자, 사건 뭐예요? 새로 집주인한테 안녕하세요 인사 피아노를 들고. 자, 그 다음에 언니도 이제 피아노 인사를 했어.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한 거. 이거 봐봐.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이거 앞부분에 또 똑같이 표현 나왔었잖아요. 우리 집의 피아노는 다른 가지와 달랐다. 그러죠?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사건이죠? 계속 외삼촌이 피아노를 놓친 모양이었다. 사건이죠? 우당탕탕. 피아노가 계단을 미끄러져 나갔다. 언니와 나는 다급하게 피아노 다리를 붙잡았다. 윙 하는 공명감 사이로 악기 속에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다. 피아노 넝쿨무늬가 고장난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넝쿨무늬 충격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다. 사건이죠? 그제야 나는 내가 오랫동안 양각된 거라 믿어온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각성하게 됐어, 얘들아. 1학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소설은 이거를 보면 안 돼.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봐야 돼. 아까 보기 기억나요? 새로운 환경에 접해졌을 때 그 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계기가 됐다. 나는 과거의 나라고 생각해 봐. 그 삶이 자, 만두가게를 했고 나는 거기서 피아노를 쳤어. 그런 삶을 살았어. 그때는 그 삶이 뭐라고 생각했어? 진짜 새겨진 거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빠의 빚보증 때문에 집안 환경이 어려워져서 피아노를 들고 언니네 반지하 방으로 가던 사이 그 넝쿨무늬가 본드로 붙여져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뭘 깨달았다라는 걸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는 메모해 볼 수 있겠어. 아, 그때 누리던 나의 도도한 삶이, 도도한 생활이 진짜 도도한 생활이 아니었나 보다. 그냥 엄마의 바람이었나 보다. 그런 거 느낄 수 있겠습니까? 뭘 통해서? 밑줄을 긋고 보기를 바탕으로 하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눈으로 푸시면 이런 것들이 쉽게 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놓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외삼촌의 안색을 살폈다. 외삼촌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다시 내려갔다. 나는 봐봐 이거 심리. 나는 외삼촌의 부상이나 피아노의 상태가 걱정되지 않았대. 그럼 뭐가 걱정돼? 봐. 그보다는 쿵 소리. 처음 도착한 도시에 울려 퍼지는 그 사실적이고, 이거 밑줄 그어야지. 내가 처음 도착한 도시에 울려 퍼지는 그 사실적이고 커다랗고 노골적인 소리에 얼굴이 붉 꺼졌다. 뭐야? 각성. 보기에 있었어, 이 말. 보기에 있었어. 각성. 깨달았어. 내 삶은 뭐라는 거? 반지하라는 거. 그렇게 엄마가 원하는 것처럼 도도한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집주인은 어이가 없었고 못마땅. 자, 어이가 없었고 못마땅해. 언니와 나와 피아노와 외삼촌과 다시 피아노를 번갈아 봤어. 못마땅해 하면서 학생. 주인 남자가 언니를 불렀다. 언니는 재빨리 계단에 올라갔다. 자, 막 설명했어. 막 양해를 구했어. 그래서 우리는 결국 관리비를 더 내고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집주인을 돌려보냈어. 집주인 돌아서서 말했어. 치지도 않을 피아노를 왜 갖고 왔어? 왜 갖고 왔니? 왜 갖고 왔어? 엄마의 바람이었죠. 엄마의 소망이었죠. 그걸 위해서 갖고 왔다. 그런데 진짜 나의 삶은 엄마의 소망과 바람과는 어땠다? 거리가 있었다. 거리가 있는 삶이구나. 그리고 내 과거의 삶도 사실은 진짜 도도한 삶이 아니구나. 떨어져 나가는 넝쿨무늬처럼 이라는 걸 이때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문제는 이미 풀었어. 35번하고 36번은 풀었습니다. 남은 게 34번하고 7번인가요? 그럼 우리는 항상 구체적인 것부터. 구체적이고 배점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이건 이미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자, 그러면 37번 문제 봐봅시다. 자, 1번.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과 같은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은 엄마가 자녀에게 마련해주고 싶었다. 맞잖아. 보통의 삶을 누리게 하고 싶었다라는 게 분명히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네요. 자, 2번. 베토벤같이 풀린 파마머리를 한 채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었던 모습은 피아노가 상징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엄마의 수고. 맞죠? 만두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도도한 삶을 누리게끔 해주고 싶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맞는 거죠. 3번. 한 뼘쯤 세련되진 느낌을 주는 피아노에서 세 뼘쯤 민망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맞았죠? 아까는 어땠어? 과거엔 어땠어? 만두가게에서 피아노를 치고 사람들이 어쨌든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근데 지금 어때요? 반지하방에 치지도 않을 피아노를 가지고 가는 상황.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 4번. 피아노가 잠시 세기말 도시의 하늘 위로 비상하는 모습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외삼촌이 피아노를 놓쳐서 피아노가 잠깐 이제 그 전에 이제 피아노를 트럭에서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언니, 외삼촌 나가 하나, 둘, 셋 하고 피아노를 트럭에서 올릴 때 그때 붕 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온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온 환경이 변화해? 나는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어. 근데 이제까지 엄마가 자꾸 피아노 치라 그래서 참았어. 근데 이제 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 왔다라는 게 없는데 그냥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지나왔던 삶에 대한 어떤 깨달음? 답이 몇 번인가요? 4번이네요. 그쵸? 그럼 5번 볼까요?
오랫동안 양각된 거라 믿어온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엄마가 애써 마련해준 환경이 그리 견고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지금까지와의 삶과는 다르다. 왜냐면 아버지가 빚보증으로 좀 가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요거예요. 여기 가게가 어려워졌다라는 건 이것도 갑자기 생각난 거야. 설명하다 보니. 이 가게가 가계부 할 때,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생활이라면은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가게, 그 만두가게의 가게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 34번으로 가봅시다. 자, 서술상의 특징. 볼까요? 1번.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 이거 뭐야? 이거 시점 문제야. 그럼 물어봅시다. 항상 이제 저희 반은 친구들한테 소설 읽고 나면 그래서 야 이거 시점이 뭐야? 이것도 물어보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시점이 뭡니까? 1인칭이죠. 자,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경험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자신의 어떤 심리를 제시하죠? 나죠. 나를 둘러싼 사건, 나의 생각, 이걸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죠?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여러 인물의 관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요. 서술자가 교체되었다? 아니죠. 나가 끝까지 서술자입니다. 이야기의 외부 서술자요? 아니요. 나는 이야기의 내부 서술자. 그래서 1인칭입니다.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인물이요? 아니요. 너무나 개입된 인물,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5번 볼까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맞죠?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엄마의 행동을 묘사했죠? 자신의 내면도 함께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한 상황에 대한.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다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산문은 호흡이 길어서 여러분이 이걸 푸실 때 뭐다? 자꾸 뭐 한다? 눈으로만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등장인물의 이름에 동그라미, 사건의 밑줄, 그리고 성격이나 심리가 나온 부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시점 반드시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문도 다 읽고 문제도 다 풀었어. 그럼 이제 마지막 메모. 항상 메모를 합니다. 현대소설의 메모는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군가 적어주시는데요. 이때는요, 주요한 인물들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요한 인물들만.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엄마, 나, 언니랑 외삼촌은요,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언니, 외삼촌. 그러면은 집주인은요, 그래요. 적고 싶으면 적는데 저는 여기까지 적을게요. 주요 인물만. 주요 인물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적습니다. 사건은 항상 어떻게? 항상 한 문장 정도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게. 자, 어릴 때 나는 엄마가 사준 피아노를 치며 엄마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았니? 도도한 생활? 좋죠. 혹은 보통 이상의 삶? 좋습니다. 그렇죠? 도도한 생활이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이걸 원하니까 생활을 누렸으나 성인이 된 후 반지하 방이죠. 집 반지하 방에 이사를 가며 더 이상은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더 이상은 이런 생활을 누린다, 누릴 수 없다?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이게 지금 사건이 전후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좀 길고 제가 요만큼만 칠판에 써서 긴데
넓게 쓰면은 한 2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막 세부적인 사건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격. 자, 등장인물의 성격인데 제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은 자꾸 착하다, 못됐다, 뭐 이런 것만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격은 그 사람만의 유니크함.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특징.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성격. 진짜 이게 뭐 착하다, 못됐다 그 성격이 아니라. 그러면 자, 성격. 엄마지, 엄마. 여기서 엄마. 두드러지는 성격은 엄마 아니에요? 자식이 도도한 생활을 누리길 원해. 그래서 끝까지 뭘 버리지 못해? 끝까지 피아노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렇죠? 자, 나 어떤 성격이에요? 과거와 어떤 삶이, 현재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각성하게 된다. 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네 번째, 시점이죠? 이미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파악했죠? 뭐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요렇게 하면 현대소설의 한 세트, 한 지문을 공부하는 게 끝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풀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 언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를 대입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그냥 눈으로만 읽고 대충대충 감으로 푸는 것보단 훨씬 더 시간이 줄고 정답률도 올라갈 거라는 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분명히 노력은 필요하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시면 우리 현대시, 고전문문, 현대소설까지 또 이만큼의 실력이 여러분 상승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저와 수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고전 산문 쪽으로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